2025년 12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 봄부터 중국 대륙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연쇄 도산했고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거리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났고 지방 도시에서는 임금 체불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해로 향했습니다. 12월 5일 밤 11시 40분 연평도 서남쪽 15해리 지점의 어둠 속에서 한 척의 어선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25톤급 통발어선 해성호였습니다. 선장 이경수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어부로 이 바다에서 30년 넘게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꽃게 통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서울 만큼 12월의 서해는 냉혹했습니다. 수온은 섭씨 5도까지 떨어졌고 파도는 2m가 넘게 일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수는 개의치 않았죠. 통발마다 살이 꽉 찬 대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선실에서 레이더를 지켜보던 기관사 최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화면에 어선으로 보이지 않는 큰 물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크기로 보아 5,000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확인하니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칭다오로 향하는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화물선이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해성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선장에게 알렸고 선장은 선실로 들어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화물선은 점점 가까워졌고 거리가 좁혀질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선장 무전기를 잡고 상대 선박의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해리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이경수는 쌍안경으로 상대 선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득 실린 평범한 화물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화물선 치고는 너무 낮게 떠 있었고 갑판의 조명이 지나치게 어두웠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화물선이 낼 수 없는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1.5해리. 이경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타륜을 잡고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해성호의 낡은 디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회전수를 높였습니다. 검은 매연이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화물선의 측면 컨테이너 여러 개가 갑자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거대한 포신과 미사일 발사관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해성호를 조준했습니다. 눈은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았고 선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선이 아닌 위장한 군함이다. 섬광이 번쩍 반짝였고 중국의 구축함에선 C-802mm 대함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냈고 미사일은 해면 위 10m 높이를 유지하며 파도를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시스템이 해성호를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4초,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함장은 미사일이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황색 불꽃을 뿜으며 수평선 위를 질주하는 죽음의 화살이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조타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사일은 해성호의 중앙부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250kg의 고폭 탄두가 선체 내부에서 폭발했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압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해성호의 선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연료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 800리터가 폭발에 휩쓸려 2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폭발음이 10km 밖까지 울려 퍼졌죠. 해성호는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선체의 잔해들이 수백 미터 반경에 걸쳐 흩어져 버렸고 뜨거운 금속 파편들이 바닷물에 떨어지며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선장과 그의 선원 4명.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위장 군함은 유유히 엔진을 끄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함교에서 중국 해군 장교들이 쌍안경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였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담담했고 부함장의 얼굴엔 비웃음까지 보였습니다. 작전 일지에는 간단히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불법 조업 선박 1척, 경고 사격 후 침몰, 생존자 없음, 그리고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북방 한계선 북쪽 20해리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각 선박의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작살로 무장하고 있었죠. 사실상 해상 민병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선들은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해성호의 잔해가 떠다니는 바다 위를 그들은 거침없이 지나갔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물에 떠있는 구명조끼 파편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면서 조롱하듯 비웃기도 하였죠. 그들은 재빠르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저인망을 내려 해저를 긁어내었고 서해에 있는 각종 해산물들을 치어까지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 어민들이 수십 년간 갖고 온 어장이 단 하룻밤 만에 황폐화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2월 6일 오전 7시 인천 해양경찰청 사황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야간 근무조 직원들이 긴급 상황판 앞에 모였고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 한 척이 교신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해성호였죠. 사황실장 김경정은 즉시 수색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인근 해역에 있던 경비정 2척이 현장으로 급파되었고 헬기 한 대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 경비정이 현장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기름띠와 각종 잔해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파편, 그물조각, 나무 널빤지. 경비정 승조원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상 레이더로 주변을 정밀 스캔했습니다. 잠수사들이 투입되어 수중 수색에 나섰죠. 오후 2시 잠수사가 수심 40m 지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해성호의 선미 일부였습니다. 선체는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금속 부분은 고열에 녹아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폭발물에 의한 손상이 명백했습니다. 저녁 6시 해양경찰청은 즉각 국방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국방부는 즉시 합동참모본부에 통보했습니다. 합참은 서해 해역의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역추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 정보당국은 해성호가 침몰한 시각 전후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해군 함정들의 레이더 기록, 이지스함의 추적 로그, 정찰 위성의 적외선 영상,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6일 밤 11시 합참 지하작전실 대형 스크린에 분석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해성호가 침몰하기 5분 전 인근 해역에 파나마 선적 화물선 한 척이 있었고 선명은 지나이 스타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선박의 배수량과 흘수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등록된 제원보다 훨씬 무거운 상태였죠. 둘째, 이동 속도가 일반 화물선의 한계를 넘어선 23노트의 속도로 관측되었습니다. 일반 화물선은 최대 15노트 정도였죠. 셋째, 적외선 위성 영상에서 선체 후미에서 이상 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민간 선박이 가질 이유가 없는 대출력 추진 시스템의 흔적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해성호 침몰 직후에 포착되었습니다. 정찰 위성이 짧은 순간 포착한 열화상 영상이었습니다. 지나이 스타워의 측면 컨테이너가 개방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대함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합참의장 박 대장은 분석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싼 장성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군함에 의한 것이었던 것이었죠. 해군 작전사령관 최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이 스타워는 이미 공해상으로 빠져나갔고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영해 근처까지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공군 작전사령관 정 중장은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방 한계선 인근에 중국 어선 300여 척이 집결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한국 어장을 초토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장까지 하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고의적으로 국제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었고 군함을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 공격했기 때문에 정식 교전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증거를 인멸하고 공해로 도주했죠. 한국이 대응하려 해도 명분이 약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2월 7일 새벽 2시였습니다. 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을 위협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해군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합참의장은 이에 중국은 이미 동해함대 주력을 대기시키고 있고 이지스 구축함 6척과 프리기탐 10여 척이 칭다오 앞바다에서 훈련 중이라는 명목으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움직이면 그것을 빌미로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았죠. 외교적 해법도 막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자니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위장 군함의 결정적 증거는 몇 초짜리 위성 영상뿐이었고 중국은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규칙을 어겼다면 우리도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작전명 강철 트로이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서에 집중되었습니다. 12월 11일 평택항 제3부두. 새벽 안개가 항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군 헌병들이 300m마다 배치되어 경계를 섰습니다. 부두 끝에 1만 톤급 컨테이너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명은 태평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컨테이너 상선이었죠. 선체는 낡았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40피트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렬에 배치된 4개의 컨테이너는 특별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대신 육중한 강철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3세대 반주력 전차, 한 대당 무게 55톤의 지상 최강 탱크였죠. 전차는 특수 제작된 고정 장치로 컨테이너 바닥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유압식 완충 장치가 사방에 설치되어 배가 흔들려도 전차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컨테이너의 전면 벽은 유압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호와 동시에 앞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전차 내부에는 각각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모두 육군 기갑부대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전차장, 포수, 탄약수, 조종수. 그들은 지난 3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격하는 법, 해상 표적을 레이더로 추적하는 법, 파도의 움직임을 계산해 탄도를 보정하는 법. 1번 전차의 전차장은 박중사였습니다. 32살, 기갑복무 10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흑표의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엔진 상태 정상, 포탑 구동계 정상, 사격 통제 시스템 정상. 모든 시스템이 녹색 불을 표시했습니다. 포수석에는 김병장이 자리했습니다. 28살, 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명사수였습니다. 그는 열화상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0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도에 의한 상하 움직임이 초당 0.2m에서 1.5m까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흑표의 포신 안정화 장치는 이를 실시간으로 보정했습니다. 탄약수 최상병은 탄약고를 점검했습니다. 120mm 활강포탄 40발이 자동 장전 장치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20발, 다목적 대전차 고폭탄 15발, 고폭탄 5발, 공축 기관총용 7.62mm 탄약 5,000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수 이일병은 가장 어렸습니다. 23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종 실력은 부대 최고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55톤 전차를 제 손발처럼 다뤘습니다. 새벽 5시 선장실로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암호명 강철 트로이 발동. 태평호는 출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선원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었죠. 시동이 걸렸고 디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선체 전체로 퍼졌습니다. 계류밧줄이 풀리고 태평호는 천천히 어두운 바다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박중사는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소형 모니터를 통해 외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가 전방과 측면 해상을 비추고 있었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었고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평호는 서해를 가로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에서 칭다오로 향하는 정기 화물선이었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에는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을 운송한다고 표시되어 있었고 누가 보아도 평범한 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체 내부는 달랐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레이더 교란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실에는 암호화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 1열 컨테이너 내부에는 대한민국 최강의 지상 화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오후 3시 태평호는 목표 해역에 접근했습니다. 북방 한계선 남쪽 8해리 지점이었습니다. 레이더에 다수의 선박이 포착되었고 대부분이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무려 300척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움직이며 저인망지를 하며 서해안을 황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척의 큰 선박이 있었습니다. 5,000톤급 화물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군의 유령함이었습니다. 선명은 동방영광호였습니다. 해성호를 침몰시킨 지나이스타호의 자매함이었죠. 동방영광호는 엔진을 끄고 북방 한계선 인근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자국 어선들의 작업을 감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함교에서는 중국 해군 장교들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이 접근하면 즉시 위협 사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평호는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평범한 화물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로도 자연스러웠죠. 단순히 조류에 밀려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방 영광호의 레이더 담당 사병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화물선 한 척이 5해리 거리에서 접근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당직 장교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상선이라고 판단했죠. 긴장하거나 경계 수준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4해리, 3해리, 2해리. 태평호는 속도를 줄이며 동방 영광호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양 선박 사이의 거리는 800m까지 좁혀졌습니다. 해상에서는 거의 근접거리였습니다. 서로의 선체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방 영광호의 함교에서 중국 장교가 쌍안경으로 태평호를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낡은 컨테이너 선으로 보였고 위험 요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평호의 브리지에서 암호가 송신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컨테이너 내부의 박중사에게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헤드셋에서 명령이 들렸습니다. 포장 제거, 전 전차 개방 준비, 유압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전면벽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4개의 컨테이너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전면벽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영광호의 당직 사병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태평호의 갑판이 컨테이너 몇 개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당직 장교에게 보고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쾅! 4개의 컨테이너 벽이 동시에 컨테이너선 갑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난 것은 검은색 도장으로 뒤덮인 강철의 K2 흑표 주력전차 4대였습니다. 동방영광호의 함교는 순간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중국 장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물선 위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4대나. 포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함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투 배치! 미사일 발사 준비! 하지만 그의 명령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박중사의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에 울렸습니다. 표적 확인, 거리 800m, 사격 재원 입력 완료, 점포 발사 준비. 김병장은 열화상 조준경으로 동방 영광호의 함교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십자선이 목표물 중앙에 고정되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정확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798m. 파도에 의한 상하 움직임 보정 완료. 바람 영향 계산 완료. 최상병이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장전했습니다. K2 흑표 자동 장전 장치가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무거운 포탄이 장전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폐쇄기가 닫혔습니다. 장전 완료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박중사가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포! 발사! 4대의 흑표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콱!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의 포구에서 엄청난 화염이 분출되었습니다. 포신 내부에서 장약이 폭발하며 막대한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5,000도가 넘는 고온 가스가 포탄을 밀어냈습니다. 길이 570mm, 무게 8.35kg의 철갑탄이 포신을 빠져나갔습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초속 1700m로 날아갔죠. 날개 안정장치가 탄체의 회전을 억제하며 탄도를 유지했습니다. 0.47초 만에 4발의 철갑탄이 동방 영광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탄은 보이지 않았고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굉음만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탄은 함교를 직격했습니다. 위장 화물선의 얇은 철판 외벽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갑탄은 종이를 뚫듯 관통했습니다. 탄체가 함교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고압 충격파가 밀폐된 공간 내부를 휩쓸었습니다. 함교 안에 있던 중국 장교 5명과 사병 10여 명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충격파가 내장을 파열시켰고 고막이 터졌습니다. 함교의 유리창도 모두 박살났고 전자장비에서 불꽃이 튀며 계기판이 불타올랐습니다. 두 번째 탄은 선체 중앙부를 관통했습니다. 위장 컨테이너를 뚫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숨겨져 있던 미사일 발사대가 있었고 철갑탄이 미사일 탄두를 직격하며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선체 내부 발생한 폭발로 버섯구름 형태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포갑이 선체를 안쪽에서 밀어내며 측면 철판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용접선이 굉음과 함께 찢어지며 리벳이 튕겨나갔습니다. 세 번째 탄은 엔진실을 타격했습니다. 흘수선 바로 위쪽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디젤 엔진의 실린더 블록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 사이로 냉각삭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료 펌프가 끊어지며 경유가 뜨거운 엔진 위로 쏟아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며 오렌지색 불꽃이 엔진실을 가득 채우며 검은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분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탄은 선미의 탄약고를 맞췄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철갑탄이 탄약고 격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함포 포탄과 미사일 추진제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동방 영광호의 선미를 날려버렸습니다. 불기둥이 100m 높이로 치솟아 오르면서 충격파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5,000톤급 선박의 선미 3분의 1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뒤틀린 철판과 파이프, 전선들이 뒤엉켜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이 폭발음이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울리면서 연평도에서도 들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섬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고 수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방 영광호는 급속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날아간 자리로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죠. 배는 뒤쪽부터 가라앉았으면서 선수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각도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선체 내부에 남아있던 중국 선원들이 탈출을 시도했으니 침몰의 속도가 너무 빨랐죠. 다양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선체를 연결했던 무쇠기둥과 철문이 뒤틀리며 통로가 막혔습니다. 침수된 구역에서는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던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동방 영광호는 선수를 하늘로 치켜든 채 수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수의 닻이 해에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용돌이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거품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기름띠가 번지며 각종 잔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중사는 열화상 조준경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목표물이 완전히 사라졌고 수면에는 기름과 잔해만 남았습니다. 그는 내부 통신으로 보고했습니다. 1번 전차, 목표 격침 확인. 다른 전차들도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2번 전차, 목표 격침. 3번 전차, 목표 격침. 4번 전차, 목표 격침. 하지만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중국 어선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300척이 넘는 배들이 조직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 지휘 체계가 있는 듯 보였던 어선들은 같은 움직임을 보였고 열이 받은 일부 어선은 방향을 틀어 태평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가까이서 확인한 결과 역시 이들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에는 강화된 충각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쇠파이프와 작살로 무장한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배의 선실에서는 RPG 로켓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상 민병대였습니다. 박중사가 명령했습니다. 부무장 전환, 공축 기관총 및 원격 조종 기관총 준비, 흑표 전차의 포탑 위에 장착된 원격 조종화기 K6 중기관총이 작동했습니다. 전차장이 포탑 내부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작이 가능했고 열화상 카메라가 목표를 추적했습니다. 12.7mm 중기관총이 분당 600발의 속도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예광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800m 밖의 어선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중기관총 탄이 어선의 선실을 관통했고 나무벽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탄환이 엔진을 타격하며 관통했고 실린더가 박살나며 엔진이 멈춰 어선은 힘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4대의 전차가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사방에서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예광탄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멈춰섰습니다. 일부 어선은 저항을 시도했고 어선에 위장 탑승한 중국인민군 군인이 RPG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어선 위에서 정확한 조준은 불가능했죠. 로켓탄들은 목표를 빗나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둥만 솟구쳤습니다. 흑표의 공축 기관총이 반격했습니다. 7.62mm 기관총이 정밀하게 발사되었습니다. RPG를 든 선원을 직접 조준하지 않고 그들의 발 밑을 쐈습니다. 갑판 위에 탄착이 일어나며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선원들은 순간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작전은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어선 중 60여 척이 순식간에 파손되었습니다. 20여 척은 선체의 구멍이나 침수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오후 11시 29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달아나는 중국 어선들의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침몰한 동방 영광호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기름띠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졌고 부서진 선체 파편들이 파도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박중사는 사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4대의 흑표 전차에서 기관총 소리가 멈췄고 포신에서는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아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약실에서 흘러나온 화약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였습니다. 전차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승무원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병장은 조준경에서 눈을 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최상병은 빈 탄피를 확인했습니다. 4발이 발사되었고 기관총탄은 800발가량 소모되었습니다. 태평호의 브리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복귀 준비, 컨테이너 폐쇄. 유압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갑판에 떨어져 있던 컨테이너 전면 벽이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기계식 팔이 벽을 원래 위치로 복원되었고 잠금 장치가 체결되었습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분도 안 되어 태평호는
다시 평범한 컨테이너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갑판 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컨테이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단지 1열 컨테이너의 전면벽에 약간의 그을음이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장은 엔진 출력을 높여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태평 5호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죠. 자동 식별 장치는 여전히 정상적인 화물선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레이더에는 평범한 상선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오후 6시, 태평호는 인천항으로 향하는 항로에 진입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상선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항해를 하는 선박들이었습니다. 태평호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박중사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헤드셋을 벗었고 긴장한 탓에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투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김병장, 최상병, 이일병 모두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김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최상병은 탄약고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일병은 조종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박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바깥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잔잔한 파도의 서해는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부. 비상벨이 울리며 당직실의 모든 등이 켜졌습니다. 장교들이 급히 작전실로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해 해역 지도가 표시되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동방영광호의 마지막 리치였습니다. 중국 동해함대 사령관 천 중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방영광호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오후 3시 45분에 수신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재호출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중국 정찰위성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동방영광호가 있어야 할 위치에는 거대한 기름띠만 보였고 선체는 보이지 않았죠. 수중에 가라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 중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각 인근 해역의 모든 함정에 경계태세를 명령했습니다. 구축함 3척이 현장으로 급파되었고 수색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동방영광호를 침몰시켰는가?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잠수함은 인근에 분명 없었습니다. 위성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공중 공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위성 영상을 되돌려 재생했습니다. 동방영광호가 침몰하기 직전의 장면이었습니다. 한 척의 컨테이너선이 인근을 지나가고 있었고 자동 식별 장치를 확인하니 한국 선적의 태평호였습니다. 평범한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태평 5호의 갑판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열원이 감지되었습니다. 4군데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분석관은 이것이 대구경포의 포구 화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천 중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물선이 함포를 발사했다는 말인가? 그것도 4문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을 공식 비난할 것인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만약 중국이 한국 화물선의 공격으로 동방영광호가 침몰했다고 주장하면 동방영광호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민간 화물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분석하면 선체에 숨겨진 무장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군함을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 한국 해역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었고 유엔 안보리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소국으로 생각했던 한국에게 반격도 못한 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기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외교부와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그들은 결국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방영광호의 침몰은 원인 불명의 사고로 처리하기로 했죠. 선원들의 가족에게는
훈련 중 사고로 설명했고 언론에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최고 지도부는 분노했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에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뿐이었으니까요. 위장 군함에는 위장 무장 화물선으로, 비열한 전술에는 더 교묘한 전술로 중국이 먼저 규칙을 깬 이상 항의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동해함대 사령부는 모든 위장 군함의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서해에 투입되었던 유령함들이 하나둘씩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15일 청와대 지하 상황실. 대통령은 작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고 강철 트로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위장 군함 한 척을 격심시켰고 무장 어선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아군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후속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도 없었고 언론에도 일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중국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었기에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중국 어선수가 급감했습니다. 전날까지 300척이 넘던 어선들이 하루 만에 50척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 해역과는 거리를 두고 조업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은 사라졌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어민들이 다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어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꽃게잡이 어선들이 하나둘씩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이 작전의 세부 내용은 영구히 기밀로 분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험했던 상황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서해가 다시 평화로워졌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있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이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12월 20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 작전에 참가한 전차 승무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비공개 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는 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문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중사를 비롯한 16명의 승무원들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건넸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포상이 끝난 후 승무원들은 다시 각자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동료 병사들도 가족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전차병으로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박중사는 부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120mm 포의 반동, 화약 냄새, 귀를 찢는 폭음, 그리고 침몰하는 적함의 모습.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흑표의 포신이 불을 뿜는 꿈. 깨어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김 병장은 사격장에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명중률을 높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최상병은 탄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포탄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장전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다루는 탄약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일병은 조종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험난한 지형에서도 전차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종술이 동료들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12월 30일 연평도. 섬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민들은 새해를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수 선장의 집 앞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이 놓여 있었고 웃고 있는 이경수 선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았기에 가족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부는 이경수 선장과 그의 선원들을 순직자로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죠. 마을 이장 김 씨는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은 고요했습니다. 예전처럼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 씨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고 이경수 선장처럼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이름 없이 싸운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였습니다. 희생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다를 지킨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서울 용산 국방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서해 상황 분석 자료였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90% 이상 감소했고 복방한계선 침범 사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 어민들의 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어획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태도였습니다. 베이징은 서해 문제에 대해 한층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채널에서도 예전보다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의 균형이 재조정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장 고나은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싸움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는 겸손해야 한다고. 강철 트로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을 얕봤던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규칙을 깨는 자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월 5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통발어선 한 척이 조업 중이었습니다. 새로 취항한 배였습니다. 선명은 새 희망호였습니다. 선장은 40대 중반의 박 씨였습니다. 그는 해성호의 선원이었던 사람의 동생이었습니다. 슬픔은 컸지만 그는 바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바다로 나와 형이 사랑했던 이 바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고 꽃게가 가득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개들이었습니다. 어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한국 해경의 경비정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작전에 대해 알지 못했죠. 저 바다 어딘가에 형의 원수를 갚아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컨테이너 안에 숨어 싸운 전차병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작전 이전과 이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예전보다 안전해졌다는 것을요. 그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름 모를 수호자들에게, 그리고 희생된 형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강철 트로이는 일회성 작전에 머물지 않고 상시 대기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서해를 오가는 화물선 여러 척에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적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 한국의 숨겨진 칼날이 나타날지. 평범해 보이는 상선이 사실은 움직이는 요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중사는 전차 내부에서 계기판을 점검했고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2월 25일 평택항.
크리스마스의 부두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태평호는 여전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교대로 당직을 섰습니다. 박중사는 컨테이너 안에서 1년간의 작전 기록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교전은 단 한 번이었지만 하지만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김병장, 최상병, 이일병 모두 1년을 함께 버텼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수없이 대기했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군인들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해냈죠. 박중사는 일지를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판 위에 쌓인 평화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평화가 지켜졌다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강철 트로이의 목마처럼 적을 속였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